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한 30년 정도 이제 국제금융, 국제투자 그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은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한 20년 전에 했고, 메릴린치, JP 모건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금융기관의 그 중역을 국내랑 해외에서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헤지펀드도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 위주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부탁받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더 이제 5년, 10년 길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눈으로 기업이나 종목, 업종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꽤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여기 그 참석하신 분 중에서 혹시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그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예. 제가 연대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하고도 많이 직접 주식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재무 분석, 산업 분석 뭐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걸 보고 유추를 하다 보면 진짜 그 우리 대학생들도 작년, 재작년에는 뭐 금융 이런 주식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주식 투자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기업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많이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 외국에 많으면 외국에 투자하시면 되고, 국내에 많이 보이면 국내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에는 애국심이 없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한 주식을 사든 10주를 사든 100주를 사든 그 주식을 사게 되면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영어로는 fractional ownership이라고 이제 워런 버핏이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주주의 개념은 주총에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그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의결권을,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돈을 버는 이익에 대한 똑같은 비율만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거든요.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의 권리도 있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 말에 회사들이 분기 배당 지급한 게 한두 달 전에 여러분 구자로 다 들어왔을 테니까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권리고, 내가 한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거다. 세 번째는, 주식 투자는 공부랑 비슷합니다. 과거에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다음 시험도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과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계산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것은 1, 2년이 아니라 최소 5년, 10년, 비즈니스 사이클이 보통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15년 과거 매출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이익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주가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과거에 이미 검증이 돼서 성과가 뛰어나고 앞으로도 최소한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올려줄 기업. 여기에는 패밀리 기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족 기업이라고 하죠,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 브랜드 가치는 무형 자산인데 그 소비자가 그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엄청난 R&D 투자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계속 쌓는 기업입니다. 독과점적인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주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 뭐니 해도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절대적인 요인은 기업의 미래 이익 성장률입니다. 주가는
그 기업의 과거, 현재가 녹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그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까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작년에 7, 8배 올랐던 이유는 테슬라가 5년, 10년 후에 전기차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수십조를 벌 거라는 그런 막연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크레딧 스위스라고 스위스의 그 양대 은행이 있습니다. UBS라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패밀리 기업들, 전 세계 2,500개 패밀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분석을 하는데 거기 자료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빨간 선이 2006년 이후로 패밀리 기업, 가족 기업들의 장기 수익률입니다.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검은 선이 일반 기타 기업인데 매년 3에서 4% 높은 주가 성과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뛰어난 장기적인 성과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금수저의 부작용이 패밀리 기업이 나타나는 건 3대, 4대입니다. 1, 2대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이건 내 기업이야. 비록 상장이 됐어도 주인의식이 뛰어나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성실하게 경영을 해서 기업의 매출 증가율도 높고 이익률도 높고 재무 건전성도 뛰어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렇게 뛰어난 그 오렌지색의 주가 초과 수익률을 패밀리 기업이 지난 13, 1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패밀리 기업이 한국에는 우리 재벌들이 있죠. 재벌 중에도 삼성, 현대차 그룹, LG 같이 우수한 경영 성과를 만드는 데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패밀리 기업은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루이비통의 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명품 기업들은 아무도 모방을 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장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중국에서 만들질 못해요. 중국에서 짝퉁은 만들지만 오리지널 제품은 다 본토에서 만드는데 그 패밀리들이 디자인하고 경영하고 그 나라의 장인들만 만들 수 있는 명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들이 있냐 하면 명품 중에 명품인 샤넬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샤넬 패밀리가 그냥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 보시는 헤르메스 같은 데 상장돼 있고 LVMH, 루이비통, 디오르, 그 다음에 세포라, 그 다음에 최근에는 티파니도 인수를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명품점을 가면 하나 건너씩 LVMH가 갖고 있는 브랜드 76개 중에 하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케어링 같은 데는 구치 브랜드를 갖고 있고 YSL 브랜드도 갖고 있고 여기도 명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패딩계의 샤넬이란 몽클레어는 원래 프랑스 회사였는데 이탈리 기업인이 인수해서 지금은 밀라노에 상장이 돼 있죠. 그 외에도 프라다, 페라가모, 토츠 가죽 제품 만드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상장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명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매장도 가보고 신상품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근데 워낙 독보적인 충성도, 디자인, 로열티가 있어서 1, 20%씩 과거 10년 동안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특히 중국에서 명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1년 동안 LVMH 이런 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LVMH, 케어링, 몽클레어를 저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이 받은 후에 한번 혹시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당장 살 필요는 항상 없으니까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보고 비교하는 그 제품을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그 패밀리 기업의 사례는 월마트라고 여러분들 미국 방문하시면 월마트 다 방문하죠. 보통 그 시골 저희 애들이 공부를 한 뉴햄셔 같은 데도 그 시골에도 월마트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962년에 월튼 가문이 만들어서 이 패밀리가 아직도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엄청나게 탄탄한 그 소매 유통 기업입니다.
저가를 팔죠. 하지만 현금 흐름이 워낙 우수하고 매출 회전율이 높아서 배당도 많이 줘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주가가 연 10% 올랐고 배당을 매년 2%씩 줬습니다. 상당히 훌륭하죠. 뭐 30% 오르씩 매년 오르는 기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허쉬 초콜릿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초콜릿 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패밀리들이 많이 컨트롤을 합니다. 제일 큰 데는 마스라는 패밀리인데 여기는 비상장입니다. 왜냐하면 패밀리 기업이 워낙 좋은 데가 많아서 외부 자금이 필요 없는 데가 많아요. 하지만 허쉬는 상장이 돼 있고 이 회사가 초콜릿을 만드는데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이 회사도 지난 10년 동안 보면 주가가 매년 한 8에서 10%, 배당은 2, 3%.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 매년 10%가 넘었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에스티 로더, 갈색병이라는데, 그다음에 로레알, 세계에서 최대의 화장품, 이런 회사들이 다 패밀리 기업입니다. 이런 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 하지만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주가는 항상 조정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한번 매수를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기 투자에 유명한 종목은, 첫 번째가 패밀리 기업,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브랜드라고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매년 가을에 세계 톱 100 브랜드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약간 원색적인 파이 차트가 세계 100대 브랜드입니다. 이 파이의 사이즈가 현재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이 제일 크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소비자 제품인 코카콜라, 삼성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의 절대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은 성장을 해야지 주가도 성장과 거의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라. 그래서 브랜드는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우리 대형 공장, 토지, 생산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 R&D, 고객 관례, 신뢰, 이런 무형자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브랜드가 중요한데, 과거 경험을 보면 브랜드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주가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이 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직은 5위, 6위에 삼성이 자랑스럽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루이비통, 헤르메스 이런 데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최근에 사용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스포츠 의류웨어가 의류 산업을 요즘 선도하거든요. 이런 쪽도 브랜드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리콘밸리의 대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초기 투자가였고,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전략 사상가라고 불리는 피터 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한국에서도 왔었는데 주장하는 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은 엄청나게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진입장벽을 사서 독점적인 이윤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개 업종이 있는데, 그 4개 업종은 전 세계에서 R&D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고, 거기서 가장 R&D를 많이 투자하는 1, 2, 3, 4위 기업입니다. IT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포진이 돼 있고, IT 하드웨어는 삼성전자, 애플, 자동차는 현대차는 못 들어갔지만 volkswagen, 토요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제약은 러쉬라는 스위스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도 엄청나게 높은 이윤 성장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0조, 20조, 아마존 같은 데 30조 원을 R&D에 투자합니다. 어떻게 거기랑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인텔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셨죠. 삼성전자는 R&D 투자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늘어나서 최근에 이게 끝에가 오타입니다. 2020인데 2010으로 잘못 나왔네요. 최근에는 거의 20조 원 가까이 R&D 투자를 했는데 인텔은 R&D 투자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경쟁력을 되게 제한하는 요인이었죠. 페이스북 같은 데는 R&D를 계속 늘려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들어가고 경쟁력을 쌓고, 반면에 LG전자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톱 기업들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R&D 예산 자체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도 접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초거대 기업들의 R&D 투자가 차별화의 그 경쟁력의 근원이다. 이런 점들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뭐 쉬운 것 같지만 최근같이 또 주가가 며칠 쭉 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미국, 한국 뭐 최근 며칠 사이에 한 4~5%씩 계속 빠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작년 이후로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근데 그러면 과연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가 뭐냐? 근데 이제 가장 그 복잡한 그 원리일수록 그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는 첫 번째 이익 성장률, 미래의 이익 성장률. 두 번째는 배당, 아니면 그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사주 매입해서 그거를 캔슬, 상각하는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 구조. 빚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빚이 많은 데들은. 네 번째는 금리. 최근에 이제 금리의 역풍을 맞아서 주가가 좀 출렁출렁 되죠.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거버넌스, 경영층의 자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꼽으려면 무조건 기업 이익의 성장입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을 따라가게 돼 있어서 고속 성장하는 업종,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갔던 그 매장인데 양재동에 있는 매장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코스코 양재동 매장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코스코가 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사람들 생각하지만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연수익률이 매년 20%였어요. 물론 매년 20%씩 올라간 게 아니고 30% 올라간 해도 있고 10% 올라간 해도 있지만 배당 포함해서 연 20%의 수익을 내서 실제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대단하죠. 이 회사가 연 그 4만 원 정도 회비를 내는, 한국은 38,500원입니다. 그런 그 연 가입자가 1억 명인데, 저희도 이제 저희 집도 그런 가입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90% 이상의 재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 4,000개의 물건만 파는데 아주 좋은 물건들을 저가에 팝니다. 그러니까 많이 저희도 가면 몇십만 원어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물건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는 고속 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막대 그래프는 코스코의 주당 순이익 지난 10년 동안 매년 12% 증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배당을 이 회사는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연 2에서 3%.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멋진 회사, 팬시한 회사만 찾지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많다는 건 고객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코스코 오는 분들의 평균 한 1~20만 원씩은 사실 거예요.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삽니다. 자주 안 가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결국 성장성이 그 기업의 주가를 이끈다는 거고,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 가로축은 그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 세로축은 그 기업의 주가 수익 배수라고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거의 뭐 1대1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이
이익이 한 30-40% 증가할 때들은 퍼가 한 50배 되고, 그래도 저는 되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30-40%씩 성장을 할 테니까 매년. 반면에 성장이 정체가 돼 있는 AT&T나 은행주, 시티뱅크 같은 데는 퍼가 낮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퍼가 낮은 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성장을 해야지. 계속 낮은 퍼에 머물러 있고 기업 이익이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겠죠. 물론 아마존은 퍼가 50배여서 비싸 보이지만 매년 35%, 40% 이익이 성장하면 3년 후에는 퍼가 낮아집니다. 그런 그 다이내믹이 작용을 하거든요. 아마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빅테크를 대부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도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앞으로 헬스케어, 금융, 럭셔리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40%는 연성장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아서 아직도 매우 저평가된 미국 그 빅테크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들은 돈이 이제 잉여 자금이 생기면 기업들은 뭐를 할까요?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R&D를 할 수도 있고 M&A를 최근에 SK 같은데 M&A를 많이 하죠. M&A를 할 수 있어서 성장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수익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당을 받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배당이 꽤 들어오셨을 텐데 그 배당 받은 걸 현금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즉시 같은 주식을 사세요. 왜냐하면 그 관행이 계속되면 매 분기 배당을 주잖아요. 그게 복리로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도 아는 P&G가 지난 10년 전에 이 종목을 $100에 사서 지금 있으면 215불인데 매 분기 받은 배당을 재투자하셨으면 이게 293불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배당을 1%도 안 해서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2-3%를 매년 배당을 한다면 매 분기 들어오는 분들을 거기 그냥 놀리지 마시고 계속 투자를 하면 그게 쌓여서 10년 후에는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재투자를 해야 되고 애플 같은 데는 되게 주주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배당도 하지만 회사의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의 주인이 돼 있는데 주인이 그 회사에 가지는 몫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상장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애플 같은 데는 지난 10년 동안 상장 주식수가 34%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주당 수익이 늘어나서 주가가 견인이 됐죠. 아마 이러한 정책은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은 하지만 소각을 잘 안 하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 재무 구조가 주가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이 빚이 없는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좋은 회사들, 애플 같은 데는 빚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빚이 너무 많은 기업, 가령 대표적인 예가 항공산업이 워낙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데는 아시아나까지 포함하면 20조 원이 훨씬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빚에 눌려서 주가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주가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걸 항상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정도 금리 수준이면 주가에 그렇게 부담이 가는 수준은 아닌데 미국 10년 국채 기준으로 지금 1.7%인데 이게 이제 2%가 뛰어넘으면 주가에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주가에 그렇게 변동성은 있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1-20% 크게 빠지는 그런 국면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최고의 IT 하드웨어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한 500조쯤 되죠.
근데 비슷한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드는 아이폰이라고 하죠. 애플은 시가총액이 4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순이익을 한 2.5배 냅니다.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잘해야 순이익이 40조 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애플은 올해 한 100조 원 정도 이익을 낸다고 합니다. 일단은 애플의 순이익이 2.5배가 되고, 그 다음에 월가 국제금융시장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삼성전자가 30조 원이 넘는 투자가 결국 초초격차의 성공의 비결이긴 하지만 그게 또 그 회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 많이 숙명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자본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월가는 좋아하지 않아서 페널티를 매겨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펀은 13배, 14배, 애플의 펀은 원래 얼마 전까지 30배로 알았는데 최근에 기업 이익이 너무 좋아져서 퍼가 한 25배, 2배 차이가 나죠. 순이익은 2.5배, 주가 수준 퍼 기준으로는 2배. 그래서 그것을 곱하면 4.5배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거버넌스인데, 여러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주식이 구조적으로 유사한 업종에 해당된 다른 기업, 세계적인 기업 비합이 디스카운트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랑 애플도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나라가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이유는 한국 시장, 한국 기업의 주가 퍼가 낮은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독일 기업도 약간 마찬가지 그런 페널티를 먹습니다. LG화학 같이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2차 전지를 하는데 2차 전지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데는 제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만들고 일부 반도체는 자기네가 만들지만 직접 제조는 대만 업체를 통해서 중국에서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이 기업 거버넌스.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좋지가 않죠. 최근에 좀 나아졌지만 정부의 과도한 간섭, 관치, 공기업들, 은행들, 한국전력 뭐 이런 데들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뭐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가 되게 지금 이제 감소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는 이런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무조건 싸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상 주가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랑 빠질 수 있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잘 하시려면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1, 2년 동안 이게 한 20% 올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익은 올해 내년에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따져보지만 항상 삼성전자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는 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 좋은 주식 나쁜 주식에는 리스크를 주요 기업별로 다 나열을 했는데 테슬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는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전기차 부문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지만 주가가 너무 오르고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고 일론 머스크 리스크도 많죠. 어제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리스크를 내가 알고 투자를 하면 주가가 빠져도 자기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충분히 고민을 안 해보고 주가가 빠지면 당황하죠. 손절매를 해서 이런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 주식은 좋은 기업을 골라서 적당한 가격에, 그러니까 제일 싼 가격에 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식을
오늘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매장을 가보고 저는 다음 주에 테슬라 모델 Y를 시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테슬라를 꽤 몇 년 동안 탔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관심 있는 제품 회사의 그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관심 있는 플랫폼 기업의 앱을 깔아서 써보기도 해보고, 그래서 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뭐 얼마큼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가가 좀 빠지는 적당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서 기다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장기 투자에 임하시면 단말기 보시지 마시고,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절대로 안 봅니다. 어떤 땐 하루 종일 안 보다가 집에 저녁 먹다가 집사람이 요즘 주식 투자를 이제 배워서 물어봐서 하는데, 단말기는 꺼놓고 보시지 마시고 정보만 확인을 하세요. 그런 자세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볼게요. 먼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 증시가 먼저 빠졌고요. 아침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3122.11로 좀 많이 빠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금방 약간 기다려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런 방법론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시간 수업을 신촌에서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줌 강의를 해서 대면은 안 하죠. 근데 오늘 수업은 좀 인원이 적은 거여서 제가 줌을 해도 몇 명이 학생이 오는지 잘 아는데 한 명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채트룸이 있어서 보니까 그 학생이 피터라는 학생인데, 영어로 하는 수업이어서 영어 이름이 있으면 피터라는 학생인데 비트코인을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이 오늘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졸도해서 아마 수업을 못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 걸 제가 오늘 알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1, 2주를 놓고 보면 어이구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냐, 삼성전자가 8만 원이 깨졌네, 뭐 코스피가 3천이 위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작년 뭐 2분기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은 평균 60, 70%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은 작년에 한 7, 8배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싸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미국 투자가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2분기 실적이 워낙 2분기 미국 성장률도 좋고 10% 넘게 나온다고 많이 보거든요. 기업 이익 성장률도 2분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전후로 주가가 항상 이제 시장은 미리 반영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6월, 7월쯤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 우려라는 핑계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보통 조정이라는 게 주가가 고점 대비 10%가 빠지면 조정, correction이라고 하고, 이것은 뭐 몇 달 있으면 금방 극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하는 걸 bear market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때는 극복을 하려면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면 1,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 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익이 좋고, 미국 같은 데는 1분기에 시장 전체로는 이익이 50% 이상 작년 대비 늘었고 빅테크는 90%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기업 이익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고 저는 절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10%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조정은, correction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면 당연히 들고 계시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사서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그동안 펀더멘털 대비 많이 오른 회사들, 줌이라고, 이제 저도 오늘 줌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분도 많이 쓰실 텐데, 줌 같은 데 제가 보니까 고점 대비 주가가 50%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펀더멘털 대비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은
하여간 좀 급등락을 당분간은 보일 걸로 한두 달은 제 생각에는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큰 위기가 오지는 절대로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여유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 들어간 분들은 오르는 장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만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5천만 명 중에 한 10%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풀이가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스피의 횡보와 더불어서 같이 유지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오늘 또 뭐 8만 전자가 깨지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투자법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 세계 IT 업종에 가장 틀림없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도 뭐 가장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표적인 우량지죠. 그래서 너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주가가 작년 4만 원 초반대에서 2배 이상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는 거여서 올해도 기업 이익이 되게 좋을 거고 내년도 이익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주식 시장은 그 포워드 루킹을 합니다. 앞을 내다봐서 지금 5월 달은 올해 순이익을 우리가 많이 봐서 올해 기준으로는 퍼가 한 13배, 14배면 그렇게 싸지는 않네.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더 싸기도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2분기가 지나가서 여름이 되면 내년 이익 얘기를 할 겁니다. 내년에 삼성전자가 올해 순이익이 한 35조, 40조를 내면 내년에는 50조를 낼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한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모멘텀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오늘 8만 원이 깨진 걸로 제가 아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 같은 그 시클리컬 경기를 타는 기업들은 그 사이클의 피크 어닝스, 그 가장 이번 사이클이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정점은 2018년이었죠. 2019년에 바닥을 치고 이번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 지 한 2년, 1년 반, 2년 됐는데 이번 사이클은 2022년, 2023년까지는 간다고 IT 전문가들은 봅니다. 근데 주가들은 그 이익의 정점보다는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가는 그거보다 좀 빨리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익은 2018년의 정점이었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빠른 2017년 하반기에 정점을 거쳐서 내려왔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이면 제 생각에 지금 주가를 너무 우려해서 팔거나 아니면 뭐 그러는 것들은 좀 그 좋은 그 투자 그 전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요 다음 질문으로는 이번 주제이기도 하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발굴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좋은 주식과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걸 4분위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 이제 제가 현역으로 뭐 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시장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본 시장을 외국인 투자한테 개방하기 전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 시장의 몸통, 한국 시장을 거의 좌지우지했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거의 미미하고 기관들도 별로 힘이 없었는데 미국의 그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들이 이제 한국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저를 찾아와서 토론을 하고 제가 배운 건데 크게 이제 4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기업,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디멘털을 놓고 보는 거죠. 그 기업이 마진이 높은지, 성장을 잘 하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지, 기업의 경영진이 뛰어나고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뭐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고르고 각각에 대해서 주가가 고평가, 저평가된 걸 적용해서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나쁜 기업, 좋은 주식, 나쁜 기업, 나쁜 주식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펀디멘털도 좋고 지금 저평가돼 있어서 1,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인데 당연히 저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에선 아마존을 꼽습니다. 반면에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 항공업은 돈을 벌기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맥킨지 자료를 봐도 그렇고 월가 분석 자료를 봐도 항공업은 가장 돈을 벌기 어려운 업종인데 거기에 빚을 지고 경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빚이 25조 원이 되니까 그게 상당히 주가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펀디멘털리 좋지 않고 한국전력 같은 데도 관치가 너무 심해서 경영을 자율스럽게 못하니까 과연 상장기업이 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데들은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기업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테슬라 같은 기업은 사실 전통적인 경제 분석으로는 이 수익이라든지 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고 하셨는데 이런 전통적인 경제 기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그 똑똑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7, 8배 올라갔을 때 다 그랬죠. 이거 뭐 미친 거 아니냐 이 주식이.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의 대부분도 자동차를 담당하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으로 보지 않고 전통적인 프레임워크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1분기 실적에 나와서 자동차 부분의 이익은 거의 안 나고 다른 뭐 그 조그만 걸로 이제 이익이 뭐 몇천억 났는데 그런 기준으로는 평가가 되지 않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5년 더 나아가 10년 후에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거기서 테슬라가 500만 대를 만들 건지 300만 대를 만들 건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2천만 대를 만들 건지 2천만 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9천만 대인데 1, 2등 하는 회사가 토요타랑 복스와겐인데 각각 1,000만 대 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좀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연 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2천만 대를 진짜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다양한 미래의 가정이 10년 후의 가정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오늘은 아까 600달러가 깨진 걸로 제가 아는데 적정 주가가 600달러인지 400달러인지 1000불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고 그거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테슬라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떠한 적정 주가를 딱 가치를 부여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 모델 갖고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귀에 거면 귀걸이고 코에 거면 코걸이여서 제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뭐 학부 1년생 보고 시켜도 본인이 원하는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거기에 압도적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는 확실히 있다고 보여서 길게 들고 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좀 늦게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900불 넘게 주가가 갔다가 지금 600불이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높게 산 분들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손절매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뭐 좀 기다리시면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예. 나쁜 기업을 샀으면 업종이 망가지는 업종이 안 좋은 업종으로 살면 주가가 영영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속해 있는 전기차 미래 자율주행은 그 성장이 가장 확실한 업종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금방 또 좋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쁜 기업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좀 어떤 기업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면 이런 기업은 좀 버려야 될 주식이다, 좀 손절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기업은 첫 번째는 빚이 많은 기업 아까 제가 말씀이 드렸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 기업들이 재무 구조가 많이 좋아져서요.
빚이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블루칩들은 빚이 많이 없고요. 근데 하여간 빚이 많은 기업은 피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한국은 정부가 전혀 도움을 못 주죠, 기업에.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한국전력, 심지어 요즘 내수 유통주 이런 데들도 점포를 열고 닫는데 정부 간섭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주가가 뻗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에서 비즈니스를 거의 전적으로 하는데,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이 잠재적인 고객인데 잠재적인 고객의 수가 앞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가라는 건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 그 이후에 장기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내수주가 많이 반등이 되고 조금 더 오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유망하진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심을 잃은 기업. 제 책에는 이제 뭐 너무 과도한 화려한 사옥을 짓는 뭐 그런 그 기업들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황을 보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트레이딩을 몇 달 뭐 6개월은 할 수 있겠지만 5년 10년을 들고 가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10%에 가까운 아니면 그 이상의 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종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투자에는 국적이 없다, 주식에는 국적 없이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이제 해외 주식, 주로 미국이 될 텐데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은 부동산까지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하고 주식이 장기적인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한국은 둘 다 10% 좀 모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 10% 수준의 수렴을 합니다. 주식에는 배당으로 인한 배당 수익률, 부동산에는 임대 수익률이 포함이 되는 거죠. 집값 상승, 주가 상승 포함해서. 그래서 위험 자산인데 두 가지의 성격이 틀려서 메릿이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을 같이 갖고 가는 거. 주식에서 놓고 보면 국내 주식의 장기 성과는 해외 주식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장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보면 여기는 미국, 한국 주식이 포함이 되는데 연 한 10% 올랐습니다. 배당 포함해서. 미국은 조금 더 올랐어요. 14% 많이 올랐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연 7%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연 16%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차감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연 3% 정도 올랐습니다. 그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다음 시험도 잘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투자도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기업을 고를 수도 있고 친구가 그 회사 다녀서 좀 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비교 우위가 있죠. 그래서 한국 기업도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길게 보면 달러 자산, 외국 주식,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루이비통이나 그 뭐 그런 그 유럽의 명품 회사, 이런 기업들도 장기 투자를 하시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금방 또 부동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젊은 층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비트코인 투자 좀 어떻게 보시고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은 안 하는데요. 그것의 그 근본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21세기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의미가 있는 그 자산이냐. 그래서 뭐 계속 각광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펀디멘털리 저희가 평가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지금 수급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그래서 혹시 하시면 내 총 자산이 100이면 한 3에서 5 내가 손해를 봐도 되는 정도만 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그것이 나의 포트폴리오의 50% 아니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한 3에서 5% 정도를 갖고 간다는 거는 관심도 갖고 계속 그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그 근거가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무조건 하는 게 나쁘다고 또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성장주 중심, 국내 같은 경우에는 BBIG라는 네 가지 테마 섹터가 굉장히 각광받았었는데요. 이런 성장주 중심의 이런 주식 시장의 고잉 행진이 올해도 계속 될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BBID가 저는 그렇게 뭐 유망 테마주 이런 거 잘 안 봐서요.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BBIG, 예. 뭐 꼭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BBIG가 좋았던 이유는 5년, 10년 동안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높을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게임주는 저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장 규모가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계속 게임을 많이 하고, 요즘은 청년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당연히 그럴 거고,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향후 한 10년 동안은 매년 20% 이상 성장할 거기 때문에 계속 뭐 유망하다고 보입니다. 바이오는 저는 업종은 유망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저는 바이오 기업 상장 기업에 사회이사를 하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그 네 가지 업종 자체는 5년, 10년을 놓고 본다면 좋은 업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좋은 고성장하는 업종에 포함된 기업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한 지 2년 차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도 공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주목해야 될 테마나 섹터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테마를 그 기사 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테마로 하지 말고 5년, 10년을 길게 보고 하라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패밀리 기업,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그 R&D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마 기업은 결국은 이제 단기 투자를 결국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지나고 보면 5년, 10년 수익률을 이렇게 집계해 보면 우리 개인들이 좋은 성과를 못 거뒀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테마를 많이 따라다녀서 그렇거든요. 유행을 뒤늦게 따라가서. 그래서 저는 그것에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요. 예. 예, 그러면은 금방 말씀해주신 그 패밀리 기업이랑 이런 부분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패밀리 기업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간 이제 가업으로 이어온 명품 기업들이 될 텐데 저희 나라에선 반대로 약간 재벌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네. 개념도 있습니다. 좀 국내랑 해외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그 근간이 된 게 우리나라 재벌이죠. 하지만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재벌의 일부는 이제 사익 편취가 있었고 소수주주를 무시해서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몫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1대, 2대의 재벌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데죠. 이런 데들은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패밀리 기업도 3대째부터는 그 흑수저, 그 금수저의 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삼성 같은데 아니면 현대차가 이제 3대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4대째로 넘어간 두산 기업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지난 20년 동안 패밀리들이 전략을 잘못 구사해서 그룹이 많이 망가지고 규모가 줄어든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기업도 1, 2대 때는 흥하고 3대째부터는 유심히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알려진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 좀 한국의 약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 기업을 찾아가는 게 더 나을지 국내에서 앞으로 브랜드 가치가 더 커질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게 더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그 세계 100대 기업 브랜드 기업 중에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5등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그 5등은 대부분 그 갤럭시 삼성 폰이라는 걸 근거로 만든 거니까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거의 없죠. 물론 이제 가전이 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파워가 크고 계속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차 그룹의 브랜드가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브랜드가 좀 약해지는데 거기도 모멘텀이 좋은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비상장 기업들 중에 그 무신사 같은데 여러분들 젊은 남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패션 플랫폼 같은데 브랜드 파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데도 이제 브랜드 파워가 커지고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브랜드가 성장하는 기업을 고른다면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데뿐만 아니라 그 명품 회사 그리고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그 의류를 지금 주도하는 것은 럭셔리랑 그 스포츠웨어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의 그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R&D 투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R&D 투자로 이제 진입 장벽을 높인 기업을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R&D 투자라는 게 필요한 좀 더 영역, 좀 더 중요한 영역 그런 데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R&D 투자가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라든지 산업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그 투자가들이 그 CEO 팀 쿡한테 불만을 많이 표기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애플은 보통 우리가 아는 뭐 아이폰 만들고 노트북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그러는데 뭐 왜 15조 원씩 R&D를 그 돈이 어디에 가느냐.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제품들 나온 걸 보면 이제 알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애플 워치를 차고 있는데 그 애플의 그 특허 리스트 R&D가 결국 이제 특허로 많이 출원이 돼서 제품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데 애플이 그 가장 그 R&D를 집중한 분야는 세 군데입니다. 헬스케어, 피트너스. 두 번째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애플 카가 나온다는 얘기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하고 Augmented Reality, AR인데 이 세 분야에 했죠. 그래서 애플 워치 같은 거를 차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데 이거 되게 진짜 좋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이 자율주행 차를 한다면 가령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산업입니다. 애플 브랜드가 워낙 뛰어나서 저같이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모든 제품을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도 애플 거를 쓰는데 그 브랜드를 믿거든요. 그러면 별 주저함 없이 애플카가 몇 년 후에 나온다면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R&D가 특허로 나오고 제품으로 나와서 소비자의 선택,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 그 대단한 그 R&D 힘이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남우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아주신 추동훈 기자님과 또 좋은 강연과 답변을 들려주신 이남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